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윈의 미완성 교양곡이라는 책인데요. 문화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가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케빈 렐런드의 책이고요. 세인트 앤드 루스 대학교의 진화생물학과 교수이고 1962년생입니다. 옴기니인 김준홍 교수님의 후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읽고 나서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학문에서 어떠한 분파에 속해 있는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치를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면은 맥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1970년대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의 길을 개척했고 이런 흐름 하에서 진화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등장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속하는 세 분과 학문이 진화심리학, 인간행동생태학,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입니다. 우리 한국 대중들에게는 이 진화심리학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학계에서는 진화심리학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몇 권의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버트 보이드와 피터 리처슨의 유전자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 조지프 헨릭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어드라는 책은 역시 조지프 헨릭의 책인데요. 서점의 평가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같은 유전자 문화 공진화론에 속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자들과는 다른 학문적 계보를 갖고 있는 케빈 렐런드의 이 책 다윈의 미완성 교양곡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문화는 단순히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문화가 인간의 진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는 공유되고 학습되는 지식의 광범위한 축적과 시간에 따른 기술의 끊임없는 개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는 단순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인간의 진화를 만든 측면이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이 문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발견 혹은 발명해내는 것, 그리고 그 발견된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학습하고 모방하고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문화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가 진화를 추동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간단한 사례들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게 썰기, 빻기, 익히기와 같은 조리법으로부터 몸 바깥에서의 소화가 가능해졌고 이로써 내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인은 태평양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엄청나게 허덕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을 더 저장할 수 있는 유전자가 선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유전자 때문에 또 비만으로 고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크와족은 나무를 벌채하거나 태우는 방식으로 작물을 심을 밭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사라지게 되자 물 웅덩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모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말라리아가 퍼지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게 저항할 수 있는 대립형질을 보유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문화가 진화를 추동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진화가 다시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먹임도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증거들을 필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자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역사적인 증거나 유물 등이 부족할 때는 본인이 제자들과 함께 전략적인 시뮬레이션도 하고 수학적인 시뮬레이션도 하고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증거들이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증거들이 좀 엉성하게 제시가 되겠죠. 이것은 담대하게 제시하는 이론 혹은 새롭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론이 가진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하고 모든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그러나 내가 못해도 제자들이 할 것이고 동료들이 또 제시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만 맞다면 점차 증거들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인간 종의 성공을 문화의 발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다시 설명하자면요. 자연 선택은 모방을 선호합니다. 모방을 하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문화는 그 지식들을 더욱 잘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동물도 사회적 학습을 하는데 인간과의 차이점이 있고 사회적 학습을 누적적인 문화 구축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자의 궁금증은 진화 과정에서 무엇이 최고의 사회적 학습 전략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로 하고 하나의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우선 진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요. 여기서 환경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100가지의 행동 패턴을 100개의 레버로 구현한 슬롯 머신을 만들었고요. 토너먼트는 몇 번의 라운드로 구성이 되고 각 라운드에서 혁신, 관찰, 이용 중에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행동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이고 관찰은 다른 사람이 시도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며 이용은 새로 배우는 것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동 레퍼토리에서 하나 골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승자와 준우승 전략이 탄생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 차감기계 이게 이제 우승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 전략인 세대 사이는 학습할 때 관찰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50%는 관찰에 의존했다. 차감기계의 컴퓨터 코드를 편집해 그 밖의 것들은 원본과 같지만 예전의 코드라면 관찰을 했을 순간에 혁신을 선택하는 일종의 돌연변이 버전을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돌연변이 차감기계의 수행도는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이제 인간처럼 동물도 모방을 하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다 모방을 합니다. 또는 동물도 사회적 학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학습이 필요가 없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득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이 변화할 때는 남의 성공을 모방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완만하면 남의 성공을 베껴도 충분히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방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너무 앞서가도 위험 부담만 생기게 됩니다. 오로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혁신이 모방보다 좋은 구간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과 모방 이 둘을 다시 비교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모방이 혁신보다 유리하고 아주 소수의 구간에서는 혁신이 더 유리합니다. 쭉 둘러봐서 괜찮은 점수를 내는 것만을 학습하니까 모방은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모방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양성이 여러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반면 혁신의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이전의 것들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때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모방과 혁신이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전략이다. 그 중에서도 모방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는 극단적인 환경에서만 다른 이들로부터 학습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혁신적인 조류종은 혁신적이지 않은 종보다 새로운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했을 때 더 잘 자리 잡고 더 잘 생존했다. 이 연구는 혁신적인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변화된 환경에서 더 그렇다. 이 혁신과 모방을 잘 하려면 여러 인지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가 아니라 잘이라는 거죠. 아무거나 아무 때나 모방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잘 모방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방을 잘 하려면 좋은 인지 능력이 필요하고 좋은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두뇌 크기가 커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 모방을 잘 하려면 좋은 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좋은 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뇌가 좀 더 발달되어 있다 혹은 크다,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뜻하겠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는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앨런 윌슨의 주장을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포유류의 뇌가 스스로 진화를 추동했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세 단계의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 한 개체에서 새로운 유익한 습관이 발생한다. 둘째, 사회적 학습을 통해 개체군의 새로운 습관이 확산된다. 여기서 다른 개체를 잘 모방하는 개체들은 이점을 지니는데 유익한 형질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자연선택은 혁신을 잘하게 만들거나 사회적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뇌 돌연변이를 지닌 개체들을 선호한다. 그런데 동물도 모방을 하고 인간도 모방을 하는데 동물은 왜 누적적인 문화 구축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답은 인간의 경우 이 정보를 전달하는 충실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전달의 충실도를 좀만 높여도 그 형질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달, 사회적 학습의 충실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전달의 충실도가 누적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보가 잘 보존될수록
정보들의 축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은 정보 전달의 충실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충실도의 문화적 전달이 누적적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학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됩니다. 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박사후 연구원 해나 루이스의 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4가지 발생 확률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집단에서 새로운 종자 형질이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등장했다. 집단에 존재하는 2개의 형질이 조합되어 새로운 문화적 형질이 생성되었다. 세 번째로 집단에 존재하는 형질들 중 하나가 수정 개선되어 새로운 변형으로 바뀐다. 네 번째, 집단에 존재하는 형질들 중에서 하나가 소실되었다. 이 4개의 변수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 수학적 시뮬레이션의 결과 형질의 소실률이 누적적 문화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드러났습니다. 해나의 연구는 누적적 문화의 발전에서 사회적 전달의 충실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확립했다. 형질의 소실률이 누적적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혁신을 하고 모방을 하는데 여기에 전달 기제도 좋다. 그래서 어떤 지식 전달의 충실성을 높일 수 있었고 조합 폭발로 인해서 누적적인 문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잘하기 위해서 더 크고 효율적인 두뇌가 선택되고 반대로 두뇌가 크고 더 효율적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되먹임의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전달 기제가 있기에 그렇게 잘 전달하고 정보 혹은 지식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 답 중에 하나가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후손들을 가르칩니다. 의외로 유인원은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개미와 꿀벌보다도 더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간은 가르침을 통하여 정보 전달의 충실성을 높입니다. 또 이 인간에게는 언어 능력이 존재하죠. 이를 통해서 어떤 지식의 전달률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그 지식의 소실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원숭이나 기타 동물들의 언어 능력은 그저 단어를 읊어대는 정도입니다. 이 구문론적인 혹은 문법적인 언어 사용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언어와의 관계입니다. 언어는 가르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 언어는 가르치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다. 여기서 또 궁금하게 느껴지는 것이 왜 인간만이 폭넓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는가? 다른 동물도 가르치기는 하는데 인간만큼 폭넓게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럴과 폰투스는 가르침이 수지가 맞으려면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합도가 현저히 높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가르침으로 전달된 지식이 학생의 생존율과 번식률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약을 만족하는 형질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는 자연에서 가르침이 왜 아마도 흔하지 않은지를 설명한다. 인간이 왜 광범위하게 가르치는가 하는 수수께끼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간은 폭넓게 그리고 복잡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혈연관계가 아닌데도 가르치죠.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르치는가는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이고 다만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있습니다. 관련 지식을 가진 개체가 너무 적어서 학습하기 어려운 과업을 다른 개체에게 가르칠 수 없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매우 복잡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이 집단 안에 널리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일반적인 가르침 능력이 누적적인 문화의 기반이 되는 인지적 형질과 공진화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로 이어졌다. 조금 순환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누적적인 문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인지적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복잡한 기술을 광범위하게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왜 인간만이 누적적 문화를 구축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순환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질문은 왜 인간만이 언어를 발전시켰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저자의 답은 인간의 언어가 발생하기 전에 언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을 인간이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더 복잡해지자 언어가 아니고서는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간만이 그런 환경을 구축했느냐 또 그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또 순환적으로 된다 이렇게 좀 저는 느껴지는데요. 하여간 이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왜 초기에 언어가 학습되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호모 속의 조상들은 현대 유인원들보다 더 풍요롭고 지리적으로도 더 다양한 문화적 목록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자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유리한 어떤 적소들을 구축해 문화의 의존을 선호하는 환경적 조건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언어의 발생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지난 200만 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와 의미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거나 정성 들여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대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문화적 변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인간만이 언어가 필요한 환경을 구축했을까요? 다른 동물들의 경우 구조적인, 신체적인 차이가 다른 결과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나는 조류와 고래목에서는 영장류에게는 작용하지 않았던 어떤 중요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는 아마도 도구 사용과 추출 식량 획득 기술의 발전을 방해했을 것이고 기술적 지능에 대한 자연 선택이 뇌 진화에 대먹임되는 정도를 제한했을 것이다. 고래류가 효율적으로 수영하려면 지느러미 발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불이나 입으로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론적으로는 모아새나 에피오르니스와 같이 날지 못하는 큰 조류들이 큰 뇌를 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들의 퇴화된 날개는 물체를 다루는 능력으로 진화하지 못했고 그들의 발은 이미 달리도록 진화했기에 추출 식량 획득이 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반면 영장류에서는 줄다름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지능에 대한 자연 선택이 서로를 강화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제는 유인원을 비롯해 여러 영장류 계통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간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음이 틀림없다. 상대적인 두뇌 크기, 지능, 도구 사용, 문화에 관한 한 인류는 정점에 있다. 누적적인 문화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복잡한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가 누적적이라는 것은 정보량이 많고 지식이 복잡하다는 뜻이고 지식이라는 것이 생산성이라고 보면은 인간은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언어를 발명했고 이는 가르칠 때 효율성을 좀 더 높였고 높은 충실도의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누적적인 문화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좀 순환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자가 유전자, 문화, 공진화를 대먹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도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설명이 하나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이 분야가 발전하면서 채워 넣거나 혹은 제가 제대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좀 더 지식이 쌓여서 더 잘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여간에 이 인간이 나무에서 우연히 내려와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고 농사를 짓게 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군집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더 큰 군집에서 다양한 혁신 모방이 일어났고 문화가 복잡하게 발전하고 그래서 언어가 발전하고 높은 정보 전달의 충실성으로 누적적인 문화가 구축되고 이를 소화시키려고 더 좋은 인지 능력, 더 크고 효율적인 뇌가 자연 선택되고 이 뇌가 더 복잡한 발견으로 더 복잡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되먹임이 있었다.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생물학 관련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채워 넣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이 생물학 책들 그 중에서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책들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